역전이 전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우리가 나눠보죠. 역전이가 여기서 크게 어쩌면 프로이드가 창안한 정신분석 이론이 계속해서 나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도 아까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인데 후학들은 그걸 굉장히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아주 퓨어한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그룹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클래식한 이론을 견지해야 된다. 이건 말하자면 우리의 법통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보수적인 개념을 가진 분석가들 그리고 그런 분들로 구성된 학회가 어쩌면 가장 지배적이죠.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 프로이드가 가진 이 좋은 것을 뉴라틱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을 돕기에는 그 환자층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실제 도움을 필요하는 분은 프로이드가 얘기한 뉴라틱한 수준, 그래서 발달 단계를 보면은 에디퍼스 컴플렉스를 그 지점을 넘어간 사람들, 아니면 에디퍼스 컴플렉스의 지점에서 장애를 느끼고 있는 이런 이슈가 주된 이슈인 사람들보다 아직은 전성기적, 전 언어적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가 봤던 환자층은 어쩌면 중산층이거나 자산가층이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는 넘쳐나는 환자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주일에 5번씩 이렇게 만나는 이런 환자층을 넘쳐나서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서 분석을 받고 다 했었으니까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피오한 정신 분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현대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임상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환자층은 이런 뉴라틱한 환자층이라기보다는 프리에더프란 지점에 있는 환자층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선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뉴라틱한 환자층에 고집하는 것보다는 이 좋은 것들을 좀 더 넓혀서 가장 힘든 층에 있는 가장 힘든 환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이론으로 우리가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 지점에서 프로이드를 정통으로 따르는 분 이외에 어떤 면에서는 주변 이론가라고 쳤던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장 힘든 환자층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었다고 보이죠. 남들은 도울 수 없다고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틱 뉴로시스라고 하는 자기애적 신경증을 가진 분들 그런 프로이드가 나르시시즘이 해결되지 않은 환자층은 환자로서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제외된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돕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많은 분들이 프로이드의 후학 중에 있어서 이런 이론이 끊임없이 연결돼서 지금 경계선적 인격 구조라고 하는 컴버그 이론이 나오는 데는 그 이전에 많은 선각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어요. 그걸 지금 종합한 이론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론, 실제 임상에서 그 노력한 것들을 집대성에서 컴버그가 지금 여기에 종합한 이론이라고 보시는데 사실은 이것으로 하나의 이론적인 틀을 만들었지만 실제 임상에서 이분들을 보는 것은 좀 더 정교하게 봐야 될 환자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컴버그의 이론이나 아니면 현대정신분석의 스파트니스의 이론이나 아니면 코우스의 이론이나 대상관계, 대인관계 이론들이 다 그 중에 중요한 어떤 환자층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담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이분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구체적인 환자에 대한
개별적인 언더스탠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떤 이론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는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우선 이 환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환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는 어떤 분은 말을 잘하는 분도 있어요. 언어로 잘 표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언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분이고 행동으로만 표현하는 분, 어떤 자세로만 표현하는 여러 다양한 층이 있는데 이분들의 단순하게 행동이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느냐. 행동이나 인지 측면에서만 다룰 수 없는 어떤 한계들이 있는데 그게 정신역동적으로 발생 기원적으로 이분들을 이해하는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를 가지지 않고는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층들은 우리가 이론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이 우리의 무의식에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론들이 다양한 이론들이 다 통합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의 무의식을 만나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함께 출현한다는 얘기죠. 비온이 얘기하는 어떤 셀렉티드 팩트가 우리한테 잡혀 나오는데 내담자의 무의식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의식으로 잡아낼 수 없어요. 우리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결국 만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의식 속에 우리가 가진 재산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어떤 툴들이 있어야 되는. 우리가 가진 툴들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무의식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여러 툴들이 있으면 이분에게 가장 적합한 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론 공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의식을 그러니까 너무 이걸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정신분석 공부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을 안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외워서 우리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우리 무의식 속에 소화된 것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것을 기억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소화돼서 이게 우리 안에 내가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만큼 무의식 속에 잠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내담자는 아까 얘기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내담자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죠. 내담자가 어떤 전이를 일으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전이라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가 내가 이런 전이가 일어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것을 지금 무슨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드는 정서나 생각을 통해서겠죠. 우리가 관찰한 것이겠죠. 근데 우리 안에 정서가 내담자의 정서는 직접 알 수는 없어요. 결국 내가 느끼는 정서를 통해서 내담자의 정서를 느낀다. 결국은 우리가 전이를 먼저 공부를 하는데 이런 전이 현상이 있어서 지금 치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전이가 어떤 전이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할 것이냐. 전이를 이해하는 길은 거꾸로 역전이를 통해서라는 내가 어떤 정서를 지금 느끼고 있는지를 알므로써 내가 이런 정서를 갖는 것과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나하고는 상반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가설을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여러 언어나 이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내 하이파스 중에 어느 개가 맞는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역전이라는 얘기. 내 역전 속에 어떤 정서들이 어떤 내 공격성인지 아니 이 사람에 대한 지극한 돌보고 싶은 욕구인지 어떤 나한테 어떤 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면 상태로 내가 자꾸 이끌려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내 안에 느껴지는 내 안의 상태 내 정서가 있을 때
이분의 지금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역전이가 어떠면 치료의 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모든 이론의 근간에는 역전 이론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역전이 한 챕터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면 정신 공부, 분석 공부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의식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를 통해서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역전이가 과거에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내담자의 전이가 일어났을 때 내담자의 전이 때문에 발생하는 상담자에게 건드려지는 정서라고 봤는데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내담자가 가진 정서를 그대로 가져왔다기보다는 내담자를 만나면서 상담자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정서가 드러났을 때 이걸 역전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역전이가 있으면 안 된다.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적인 치료자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전이를 다 없애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속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목속처럼 아무 저 사람의 정서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담자가 나에게 어머니 전이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을 넓게 본 게 아니고 분석가 안에 있는 신경질적 갈등으로부터 출현하는 정서라고 봤다. 분석가의 갈등 부분이 건드려져서 나오는 정서라고 봤던 거죠. 분석가의 해결하지 못한 이슈가 건드려져서 나오는 반응을 역전이라고 봤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대에 와서는 이걸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이 부분을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보는 거죠. Subjective Counter Transference. 그래서 프로이드 이 얘기는 맞아요. 그걸 역전이를 Subjective Counter Transference라는 개념을 역전이라고 디파인하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개념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프로이드의 후학들이 그 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꽤 많겠죠. 내가 이 역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무 방어적으로 있게 된다고 한다면 정서적으로 이분을 이해할 수 있는 툴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죠. 내담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정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하는 쪽에만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자유스럽게 자기의 정서를 활용하는 것을 배울 기회가 적어지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어떤 정석은 모두가 다 역전이라고 일단 넓게 보는 거예요. 전이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항상 전이가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저분이 나를 봤을 때 선생님은 왜 그렇게 분석비를 많이 받아요?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이분은 현실적으로 난 돈이 없는데 선생님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이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이거 모든 것을 다 전이라고 우긴다고 한다면 이게 지나친 얘기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오늘 오셨는데 선생님이 다른 분하고 다른 이전 내담자에게 관심을 갖느라고 제가 오는데 더듬떠보지도 않고 있어서 기분이 나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전이 속의 정서일 수도 있지만 그래 자기를 거듭떠보지 않았던 과거의 대상에 대한 전이 정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선생님이 오늘 굉장히 자기가 정리되지 않고 이전 환자하고 정서가 지금 정리되지 않아서 산만한 상태에 있다가 이분의 이 코멘트를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현실적인 대응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환자의 정서도 이게 전이 정서가 아니지만 또 내가 내 역전이가 이때
저 친구가 이게 전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것도 이것도 금물이고, 또 하나는 나한테 일어나는 정서. 이 친구가 사실은 어떤 환자를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는 환자들이죠. 위협적이죠. 특히 여러분들 경계선적인 내담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분들은 공격성이 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과의 상담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그래서 진정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겁이 나요. 이 사람이, 근데 이것이 또 전이정서라고 하면 내가 이게 역전이라고 생각, 내가 과거에 누군가 나를 침해했던, 나를 공격했던 사람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가 봐. 그래서 이걸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착각하면 또 안 돼. 어쩌면 이 사람이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역전의 정서 속에는 그래서 환자의 전인 정서 때문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우리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환자의 내적 대상이 가지고 있던 정서를 우리에게 투사함으로써 우리가 투사의 동의 속에서 느끼는 정서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인 내 정서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치료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해본 사람들이 대부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환자층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옴니펀터스를 가지고 내가 잘해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죠. 근데 내가 겁나면 겁나는 정도도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들이 다양한데 이 다양한 정서를 다 여러분이 억압하지 않고 그대로 컨테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분류 작업이 필요하겠죠. 어쩌면 내담자로부터 유입되어 온 정서라고 한다면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죠.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내담자가 현실 전이 정서이거나 내담자의 현실 정서이거나 어쨌든 내담자로부터 유입되는 정서가 있다고 하면 이 역전이로, 이건 객관적인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담자와 관련돼서 느끼는 정서예요. 내담자로부터 오는 유입되는 정서죠. 그 내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게, 내담자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정서를 우리한테 유입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내담자의 내적 대상이 가졌던 정서를 유입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특히 경계성 인격 구조를 가진 분은 이 포지션이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테디한 전이 정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된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어떠면 그 유동적인 정서들, 스테디하지 않는 이런 정서들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분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정서 속에 내담자로부터 유입돼서 이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서들, 객관적인 역전이들과 내 주관적인 역전이를 우선 크게 대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강렬한 정서를 느끼는 경우에 내가 공격성이 느껴져거나 이 사람 돌보고 싶은 욕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욕구를 느끼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정서도 있고 어떤 우리의 본능이 건드려지기도 하고 욕구라 우리의 정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본능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내담자를 잘 못 보는 경우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게 이게 내 주관적인 것인가 봐. 내 주관적인 정서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 내 히스토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괜히 저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 라고만 너무 쉽게 가지 말라는. 그래, 순수하게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역전이 없다고 보통은 봐요. 객관적인 역전이와 주관적인 역전이 섞이는데 보통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레벨에 가면 갈수록 객관적인 역전이 많다고 봐요. 우리께 있더라도 이분들이 주는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오버헬름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거의 휩쓸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객관적인 역전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게 내 거라고 양심선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양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을 일찍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편한 정서지만 이 정서가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지 말고 이게 왜 이런 것인가? 내담자는 혹시 내담자 안에 있는 어떤 것인지 내담자의 어떤 과거의 대상관계 속에서 이런 게 있었을까? 라는 쪽에 좀 더 진지하게 탐구를 할 필요가 진지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우선은 보통 우리가 형사법에서 형사소송에서 누구를 재판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검사가 기소를 했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일단은 증거로 확실하게 되기 전에 무죄라는 것을 전제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내담자를 보는 과정 속에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담자에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를 무죄로 일단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탓으로 함부로 돌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가 강렬하게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뭐라고 할까 사이킥 일레버레이션이라고 사이킥 심리적인 작업이라고 워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이킥 워크를 한다는 것이 다른 용어로는 사이킥 일레버레이션 어떤 정교화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이걸 노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느 학자는 레이버인데 이게 열심히 그걸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에너지도 소모되고 정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닫아버린단 말이야. 닫아버리고 이게 저 사람 문제가 내 문제야? 그러면 내가 쉽잖아. 우리 안에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공격성이 또 동했나 봐. 아니면 내 안에 내가 혼란스러운 게 많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 이게 하고 덮어버리지 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나한테 적용해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내담자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니. 그래서 주관적인 역전이라는 판정은 마지막에 내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같은 비중으로 객관적인 역전이하고 주관적인 역전을 50대 50으로 놓지 말고 95%, 96%가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로부터 해소되지 않는 어떤 부분은 내 것도 좀 4~5% 섞였나 봐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임상적으로는 건전한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담자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데 너무 빨리 내가 손들어버리고 기법하고 내 탓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성찰하면 되겠어 라고 가지 말라는 이게 다음 주에 이 역전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겠지만 우선 먼저 제가 요약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중요한 주제인데 이 역전이 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정신분석의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느낌이에요. 정서예요. 그 정서는 어쩌면 굉장히 본능하고 연결돼요. 인스팅트로부터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발현되는 형태가 많은 경우에 정서로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정서가 만나지지 않는다. 정서를 만나지 못하는 내담자는 본능의 뿌리,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적인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서가 없다는 얘기는. 그리고 욕동으로부터 유리돼 있다는 얘기죠. 결국 드라이브로부터. 그 드라이브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로부터 유리돼 있어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힘이 없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면은 정신분석의 과정은 정서를 풍요롭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또 거꾸로 얘기를 할 수 있죠.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이걸 이모셔널 머추어리티라고 그래요. 정서적 성숙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때마다 여러분의 정서를 여쭤보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우리 안에 있는 정서들을 우리 것을 수용해내고 그걸 컨테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업 속에서 남은 것들 조금 나누시죠. 우선 오늘 발제하신 분부터. 네, 네, 그 역전이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저도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것인가 저 사람 것인가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제 정서적인 것 중 하나가 내가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해 저 사람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을 거의 50대 5로 하지만 나한테 더 치우친 60대 40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거예요. 그 네, 네. 항상 내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게 저를 안심하게 하고, 이걸로 출발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게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내담제 안에 들어있는 대상에 대한 전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좀 상고적 역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게 이미 이분법적으로 내 것인가 저 것인가로 했을 때는 되게 좀 극단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취약해지고 공격할까라는 두려움에 맞서버리니까. 근데 이걸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정의 원칙 하에서 출발을 하니까 되게 안심되고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져요. 제 정서에 대한 제가 이렇게 그 수용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지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이 그 지점에서 좀 편안해지셔야 되죠. 그리고 내 정서일지라도 내가 컨테이너 내가 살피고 있는 한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역전이도 내버리면 안 돼요. 주관적인 역전이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전한데 이걸 부인하고 억압하면 서프레션을 해버리면 이게 행동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그래서 소홀히 할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역전이도 귀하게 내가 그냥 보듬어 안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은 못 써. 하고 내 마음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억압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억압한 것이 반드시 복수를 해요. 바로 행동화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행동화가 내가 돌봐야 될 사람에게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양심적인 사람으로 함부로 가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온갖 정서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른 선생님도 좀 나누시죠. 저는 이거 지금 역전일을 하면서 좀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상담하면서 굉장히 강렬하고 힘들었던 역전이 상황이 좀 많이 좀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공부를 조금 하면서 내담자들을 보고 느끼던 것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역전이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역전이 또한 어때 이 안에서 이렇게 잘 컨테인하지 못하는 부분 때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되게 힘들어. 집에 오면 나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요즘에 이제 생각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그러는데, 아니 나이도 있고 이제 뭐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좀 즐겁게 자유롭게 다른 거 하고 싶어 한 거 해도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고 어느 때는 약간 우울감을 계속 느끼기도 하고 그런 지금 정서를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내 안에 계속 갖고 이렇게 잘 다루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되고 이게 어떻게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숨쉬고 있는 걸까? 이거를 통해서 되게 막 슬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분명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면 안 해도 이제 그죠 뭐 2, 3년이면 이제 더 계속 할 건가 말 걸까를 이제 결정해서 그건 그 다음에 결정이 되지만 굉장히 조금 그런 과정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렇게 정서의 오염이라고 할 컨테미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사이킥 일레버레이션을 해서 충분하게 이걸 잘 소화를 해내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요. 이게 남은 것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면. 근데 우리가 이 심리적인 작업을 게을리하게 되면 두리뭉실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불편한 것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게 남의 것인데도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내 것이라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않는 한 내 것이에요. 이게 내 정서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네. 원래 온 것은 다른 데에서 침입에 들어왔지만 이게 식민지 정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한 나는 이거 식민지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의 정서에 따라서 내가 휘둘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괴뢰 정부를 타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면, 내 정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거기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작업이라고 역전이 분석이라는 건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역전이 분석은 결국은 셀프 어널리시스예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분석, 자기 성찰이 일어나면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우선 내가 살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 얘기하지만 떠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내 무의식 속에서는 이만큼 또 즐거운 것이 없어서 못 떠나실 거예요. 내 안에 갈등 구조가 있어요. 한편은 이분들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바로 떠나고 싶지만 내가 살면서 이만큼 보람이 있고 할 만한 일이 또 없다고 한다면 함부로 버릴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지점이 힘들어요. 힘들죠. 그 지점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한다면 뭐 할 건가? 바로 그 지점이죠. 네, 이렇게 공부하고 힘든데도 제 주변에 있는 그 이제 선생님들이 아니 그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해, 뭐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막 열심히 해, 뭐 농담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꼭 저렇게 어렸을 때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저렇게 막 엄청나게 복수하듯이 한다. 맞다. 네, 복수하듯이 한다라고 하지만 뭐 어쨌든 즐겁고 뭐 힘들지만 할만하고 좀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건 어떤 거하고 지금 바꿀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느낄 때 약간 우울감도 조금 느끼고 어느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좌절된 것을 또 느끼고 올 때도 있고 근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수법위주를 하다 보면 정말 수법위주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오염된 정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만 영향을 미치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오염시켜버리는. 그러면 우울한 환자를 보면서 우울한 환자보다 더 우울한 분석가가 돼버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환자를 만나면 그 혼란스러운 환자보다 더 혼란스러움에 시달리는 상담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업재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 재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없이 그 속에 계속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발생기원적, 역동적 분석에서 이제 이 대상관계적 측면에서 어떻게 경계선 환자들이 생겨나는가, 또 그들의 어떤 그 증상들 보면은 뭐 부관기적 분노와 공포로부터 도피하려는 노력으로 성기기적 추구가 때이르게 일어납니다.
이 노력은 성기기적 추구를 오염시키는 전성기적 공격성 강도 때문에 종종 실패하게 되며 양성에서 차이가 있는 수많은 병리적 발달을 보입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이들이 보여지는 어떤 이런 성적인 어떤 그 미성숙한 행동들이 이제 이들이 이제 섹슈얼리티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그 초기에 발달 과정에서 분리개발 과정에서든 아니면은 그 좌절 부모로부터의 좌절감 오이디푸스의 어떤 거기서 이제 넘지 못하고 생기는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그 어른들이 말하는 섹슈얼리티의 개념으로 성적 개념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 건강한 분리개발화나 아니면은 이제 융합의 이런 그 관계로 좀 더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서 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반복적인 패턴이 일어나는데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부가 되었던 것 같고 역전이하고 관련돼서는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참 뭐라 그럴까 은혜롭게 와닿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서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정신 분석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담아내고 수용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나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고 수용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여유가 생기고, 스페이스가 생기고, 그럴 때 그 대상이 환자가 주는 아니면 내담자가 주는 어떤 그런 정서에 막 이렇게 때로는 휘말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긴다라고 보여지고, 뭐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경험에서도 보일 때, 저는 이제 상담가나 분석가에게 막 이렇게 나의 정서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상담자나 분석가가 변함없이 어떤 아주 견고한 그 스페이스를 아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받아내고 담아내고 견뎌줄 때 그것들이 또 이렇게 나한테 다시 오게 되고 그게 또 나한테 에너지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경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정서를 풍요롭게 해주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내가 나를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정말 그런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그 정신적인 정서적인 품을 더 많이 넓혀야 되겠다. 그래야 막 춤추지 않고 또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워킹 뚜루시죠. 그게 훈습인데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정말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초기 상담을 할 때 제가 이제 여기 상담센터에 들어와서 정말 상담, 그러니까 학교 상담은 그냥 되게 단기 상담이에요. 뭐 길어야 5회이고 하니까 뭔가 뭐 그냥 애들하고 라포 형성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제 센터에 오다 보니까 진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깊이 만나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내담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겪으면서 제가 저의 그 프로이트가 말한 내 안에 있는 대상에 대한 역전이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어렸을 때 경험한 꼬마 아이에 대한 그 공격성으로 내가 경험했던 그 역전이 때문에 그 아이가 무섭더라고요. 남자아이가 제가 무섭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바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역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생각해보세요. 무슨 40대 아줌마가 아이가 무섭겠어요. 진짜. 그러면 진짜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학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